경남 함양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올해 첫 대형 산불로 커졌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불길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자락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나무를 태우고 희뿌연 연기를 피우며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젯밤 9시 14분쯤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난 불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쉴 새 없이 강풍이 불고 경사까지 험준해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는 겁니다. 지형이 험하고 안반 지역으로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데다 오후에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산불 영향 구역은 150헥타르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만에 올해 첫 대형 산불로 격상된 건데 산림당국은 어젯밤 10시 반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한때 66%에 달했던 진화율은 쭉쭉 떨어져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불길이 살아있는 화선만 수 킬로미터에 달해 진화 차량 105대와 진화 인력 603명을 투입해 야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인근 마을 주민 160여 명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청 역시 전남과 전북 진화 장비 21대를 현장에 보내 힘을 보탰습니다. 산림청은 밤사이 드론을 이용한 화선 감시와 민가 방어에 집중한 뒤 해가 뜨는 대로 산불 진화 헬기 51대를 다시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지난 21일 직권 면직돼 박은식 직무대리가 산불 진화 현장을 통합 지휘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 인흥리 뽕나무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주변 산까지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에 주방 소방서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고 1시간 5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확산하면서 고성군은 인흥 1에서 3리와 신평리, 원암리 주민들에게 주변 복지센터와 초등학교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해 4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던 충남 예산 산불이 밤사이 강풍에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민가로 향하는 불을 막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저수지 위로 진화 헬기가 수시로 오갑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헬기가 물을 쏟아내고 진화대원들은 장비를 들고 산으로 향합니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갑자기 불어닥친 강한 바람에 되살아나면서 산림과 소방당국이 다시 진화에 나선 겁니다. 되살아난 불길을 잡기 위해 진화 헬기와 장비 40여 대, 인력 2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밤사이 되살아난 불길에 충남 예산군은 3차례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51명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으로 몸을 피했는데 한밤중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동네로도 내려오고 하니까 대피령 내린 거지. 불안해지요. 그럼 뭐 우리네야 엄청 불안했지. 충남 소방본부도 되살아난 불에 관할 소방서의 자원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또 산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면서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되살아났던 불은 관계당국의 진화 총력전 끝에 12시간여 만에 다시 잡혔습니다. 의용소방대, 저희 특수진화대, 그리고 예산군 공무원들을 총동원해서 담당 구역을 지정해서 잔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산불은 바람이 심해서 재발화될 위험이 있어서. 다만 건조한 날씨 속에 불어오는 강풍이 변수입니다. 강한 바람에 산불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충북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당동리와 후곡리, 덕상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자 단양군은 주민과 등산객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0시 반쯤엔 경북 영덕군 대곡리에 있는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차량 21대와 진화 인력 53명을 현장에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 역시 바람이 다소 강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교역국들이 미국과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서 동일한 관세를 유지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기존 합의 유지를 원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폭 풍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일요일인 오늘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법원 판결 이후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교역국들이 현재 합의 유지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ve been in touch with our foreign trading partners, and all of them want to keep the trade deals that have been set. 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아이파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결정했을 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기존과 같은 관세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전 세계의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 122조는 관세 부과에 가교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무역법 122조가 대통령이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최장 150일 부과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 또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서 관세 조사를 마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에 앞서 미국과 관세 협상으로 무역 합의를 한 교육국들이 재협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소송에서 승소한 기업들에 대한 관세 환급 문제에 대해 재무장관은 시간이 오래 걸릴 사안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Supreme Court remanded it down to a lower court, and we will follow what they say, but that could be weeks or months when we hear them. So the Supreme Court did not address refunds.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고요.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도 오늘 하루 미 언론과 릴레이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먼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아시아 국가들이 과잉 생산으로 전 세계적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으로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이 미국의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의 일정 기간을 통지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서 관세와 같은 광범위한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국인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대체 수단을 활용해 미국의 몫을 재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 묻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어 대표는 현재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40%이고 필요하다면 다른 수단도 있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이러자 중국이 미국에 히토리를 공급하고 약속한 물품 구매를 계속한다는 합의를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CBS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한 국가들 가운데 합의가 깨졌다고 말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자신은 이들 국가들에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말해왔고, 이 교역국들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서명한 건 무역 합의가 관세 소송의 성패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의 관세 판결에 대해서 유럽연합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유럽연합은 미 정부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역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2일 성명을 내고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미국과 EU가 합의해 지난해 8월 EU 미 공동성명에 명시한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 투자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건데요. EU는 또 미국이 EU와의 무역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양측은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 868조 2천억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집행위는 EU 제품은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가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이 될 경우 글로벌 시장의 신뢰와 안정성을 훼손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AFP 통신은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내일 회의에서 적절한 법적 평가와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 보류를 요청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유럽의회의 EU와 미국의 무역 합의 승인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 금요일 5,800선을 돌파하며 6,000피를 앞둔 코스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으로 2월 수출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4% 늘어났는데요. 오늘은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나옵니다. 티웨이 항공도 오늘부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한 시중은행이 고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었다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이 피해자에게 빨리 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하지만 피해자는 믿지 않고 거듭 이름을 묻습니다.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경찰서로.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감사하니까. 지금 뭐라고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에요, 저희들은. 거기에 누구세요? 그 국가기관이 그걸 안 가르쳐줘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저기 하면 감사를 인사드리지.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 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의 말을 믿은 건데 몇 분을 실랑이 하던 은행 직원은 좋을 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더 이상 예방하기 방지하려면 중요하죠. 제가 제 돈 가지고 제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게 좋을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네. 피해자인 60대 김모 씨는 전날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 원이 든 예금을 해지하고 이 중 4억 원을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걸 확인한 은행이 김 씨에게 전화했지만 통화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해당 계좌에 대한 송금을 정지한 것 외에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싱범들은 이후 사흘에 걸쳐 김 씨에게 또 다른 3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피해액은 15억 6천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당시 명의가 도용돼서 이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의 협조를 해주면 이제 뭐 모든 게 잘 끝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며칠간의 장기간에 이제 그게 이루어져서 김 씨 측은 은행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날 송금 당시 은행이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2차례 거래를 제한했지만 주식 투자를 위한 거라는 김 씨 말만 듣고 거래를 풀어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3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4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은행 측이 피해자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위해 송금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시 조치를 해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 씨 계좌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라는 것을 인지했고 필요한 임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거래를 감지한 은행이 대응에 나섰지만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은행 측은 당시 경찰서 방문을 권유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충분히 안내했고 은행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출금을 정지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 씨 측은 피해액이 15억 원을 넘어가는데도 은행이 안내 외에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책임이 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2심 재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임명 6개월 만에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된 김인호 전 청장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귀가 좋지 않은 김 전 청장이 전화기를 꺼둔 상태라 아직 일정을 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은 10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음주운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별 격차를 보였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10년 사이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 중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2025년 알코올 통계 자료집을 보면 지난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음주운전 경험률은 2.1%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12.6%를 기록한 뒤 2016년 8.4%, 2020년 3.3% 등 하락세를 보이다 2023년 2% 초반까지 떨어진 겁니다. 연령대별로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의 음주운전 경험률이 4.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60대도 2에서 3%대를 기록했는데 30대는 1.1%, 19세에서 29세는 0.8%로 세대별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본 적이 있다는 비율도 크게 줄었습니다.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차량 동승률은 2013년 14.9%에서 2023년 3.3%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12.3%에서 2023년 6.6%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비율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킥보드 대여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던 여성이 교복 차림 남학생이 탄 전동 킥보드에 치여 쓰러집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빌려 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인천 송도동에서도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던 중학생 2명이 인도에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습니다. 킥보드 타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면허 없이 타는 거고 애들이 그리고 또 다치면 또 크게 다치니까 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라 우려가 커지는 상황.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4년 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사고 570건 가운데 만 19세 이하가 운전한 경우는 6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딸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정작 면허 확인은 의무가 아닙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앞입니다. 인도에는 이렇게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킥보드를 빌려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다음에 등록하겠다고 하면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타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좀 정부나 지자체에서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를 빌릴 때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운행 속도를 낮추는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안전장치를 둬야 되는데 이 속도를 하향하는 것만이 어찌 보면 가장 좀 현실적으로 사고를 좀 덜 발생시킬 수 있고 전동 킥보드 면허 확인 의무화에 속도를 내는 건 물론 다른 안전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다음 달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경찰이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조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부모까지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걷는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로 2살 배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 장애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킹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사고는 미성년자들의 비중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이 페달로 멈추는 픽시 자전거도 못지않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에게도 인기인데 일반 자전거보다 많게는 13배나 제동력이 약해 급박한 상황에 대처가 어렵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는데 지난해 7월에는 브레이크를 뗀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숨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지난해부터 무면허 킥보드와 픽시 자전거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처벌이 어렵다 보니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새학기 시작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수 있는데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 사례는 학부모를 수사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방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경찰은 등하굣길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학교 주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 행동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거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학부모 A씨가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 모욕했다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하자 A씨는 말싸움뿐이었을 뿐이라며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후배님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다.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 꼭 100일 뒤 오는 6월 3일에는 이재명 정부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1년 국정 성과를 자신하면서 지방 권력까지 석권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수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외치는데요.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강민경 기자가 세 가지 열쇠말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전장은 단연 수도권, 특히 심장격인 서울입니다. 보수 진영의 잠룡, 오세훈 시장이 5선 도전으로 수성하는 난공불락 묘세기도 합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를 합니다. 5년 만에 시장직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중량감 넘치는 현역 의원은 물론 저격수 역할의 새 인물까지 두루 검토하며 최상의 맞상대를 골라 붙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멋지고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 외형 변수는 부동산과 코스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주택자 사이 전면전의 향배, 또 주가의 방향에 따라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지난 총선 때 17대1 보수의 힘을 실어준 부산이지만 이번엔 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직 박형준 시장이 유력 도전자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 안정론에 다소 쏠린 분위기에 맞춰 부동층이 늘어나는 신호로도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선 부산이 사실상의 중원, 즉 진영의 승패를 가를 핵심 승부처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현실적 측면으로 접근하면 본회의 상정을 앞둔 세계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이야말로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과 국토 재설계 과정에서 표 계산이 끼어들 여지는 없습니다. 광역단체장 몸집은 배로 커지고 자리는 반토막 나는 만큼 경선 과정부터 혈투가 예상됩니다. 물론 대전 충남 통합에는 국민의힘 반발 때문에 법이 아직 통과되진 않아 후보자들 윤곽이 상대적으로 흐릿한 게 사실입니다. 대전 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되고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차출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지방선거 전적은 1대1, 여야가 사이좋게 주고받았습니다. 2018년은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타고 압승했고 2022년에는 정권 교체의 휘장을 휘두른 국민의힘이 선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꼭 1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의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건 물론 정당 수장의 운명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여권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대세지만 선거 전의 100일은 짧고도 긴 시간입니다. 선거의 3요소, 즉 구도와 인물, 그리고 바람에 따라 결과는 요동칠 수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는 6월 3일에는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열립니다. 10곳 넘는 지역구에서 치러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조국과 한동훈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등판 여부가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등 모두 4곳입니다. 대통령 지역구라는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은 민주당 내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지난해 성탄 예배에 동행한 이 장면으로 사실상 대통령 픽으로 불린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일단 출마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양을에서 5선을 지낸 경력직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복당 뒤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문수,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여권의 교통 정리가 차라리 관심입니다. 경기 평택을도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지역구를 반납해 빈자리가 됐는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고 벌써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게 저를 위해서 시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최측근이자 최근 북콘서트를 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참전도 거론되는데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평택에서 내리 3선을 한 유이동 전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의 경선이 예상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역시 민주당 의원이 직을 잃은 곳입니다.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 최이배 전 의원 등의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혁신당은 역시 민주당 무공천을 요구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합류하며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은 지역 기반 정치인 중심으로 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4곳이지만 재보선은 최대 10곳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고 또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지고 지역구를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명된 야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탐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소속이라 공천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운신의 폭이 넓어진 만큼 측근을 중심으로 부산이나 대구 지역 가운데 시장 출마자로 비는 지역구를 노리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 있는 대중입니다. 행동하는 다수가 이루는 역전승 우리가 이룹시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규모는 작지만 의미는 단순한 의석 보완 이상입니다. 여당은 원내 주도권 유지, 야당은 존재감 확장이 목표인데 조국, 한동훈 등 잠룡들이 정치 지형의 균열을 낼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죄,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수기를 거친다는 의미에서 중론을 다시 모은 거라면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의원들의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 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들 사법 3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선포했다면서 이는 법치에 대한 사법 테러이자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충분한 공론화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도 생략한 채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의도는 사법부를 압박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독재 성벽을 완성하겠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현대판 사화의 예고편이고 재판 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뒤집어 보겠다는 무한 방탄의 활용 점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지금 남반구는 한여름인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호주와 남미 곳곳이 50도에 육박하는 가마솥 더위에 갇혔고 통제불능의 산불까지 겹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등성이를 집어삼키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칠레 남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도시 인근 해안마을까지 덮쳤습니다.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마을의 8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칠레에서만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Empezó a arder las casas y nosotros salimos tipo 1:30 de la mañana, no sabíamos por dónde girar, estaba todo en fuego, para abajo, para arriba, para todos lados. 아르헨티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로스 알레르세스 국립공원도 비상입니다. 수령 3,000년이 넘는 고목들이 불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1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시즌을 맞았고 호주는 50도에 육박하는 전례 없는 열돔 현상에 갇혔습니다. The effect of human-caused climate change is overwhelming natural variability. So we're really seeing this emergence of unprecedented extreme heat in the region. 지구 온난화로 산불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발생하면서 인류의 적응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반구의 비명은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미래의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 지구적인 탄소 감축 논의가 더는 지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해서 100년 만기 채권까지 발행하며 기록적인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위험을 잊은 시장의 과도한 낙관 속에 역대 최저치로 떨어진 가상금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거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최근 영국에서 만기 100년짜리 초장기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손자 세대에나 빚을 갚겠다는 파격적 조건에도 투자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신용등급 하락 압박을 받던 오라클조차 최근 36조 원 규모의 채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받는 위험 보상입니다. 회사채를 살 때 받는 추가 이자인 가산금리가 0.8%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장이 기업의 부도 위험을 사실상 제로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전형적인 버블의 증거입니다. AI is very financeable because these big 7 companies have billions of dollars of cash built up, and it's existential to them. So they will spend that money, and that's ratcheting through the whole system. 하지만 번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아지면서 재무 부담은 임계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구글의 여유 자금은 지난해보다 90%나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은 보이지 않는데 빚만 먼저 쌓이는 구조입니다. Market now is really focused primarily on software companies and seeing what kind of negative impact it can have, particularly on enterprise software firms. We've seen it in not just equity markets, but bond and debt markets as well. 이런 우려는 민간 기업을 넘어 미국 자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무적의 자산이라 믿었던 미국 국채마저 버리고 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불투명한 재정 정책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공공과 민간 채권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금값이 한때 온스당 5,6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기도 합니다. AI가 불러온 눈부신 투자의 시대 이면에 채권 거품과 달러 불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저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리조트 마러라고의 무장한 20대 남성이 불법 침입했다가 자살됐다고 비밀 경호국이 밝혔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조트에서 자주 주말을 보내지만 사건 당시에는 워싱턴 DC 백악관에 머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살된 용의자는 20대 초반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남성으로 며칠 전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고 AP는 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우파 청년 캉탱 드랑크가 급진좌파 활동가들의 집단 폭행으로 숨진 사건이 미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장누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논평과 관련해 찰스 쿠슈너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테러국은 지난 19일 SNS에 드랑크가 좌익 무장 세력에 살해됐다는 보도는 우리 모두 우려할 일이라며 폭력적 좌파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걸 입증한다고 썼습니다. 지난 8일 일본 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국계 인터넷 계정 수백 개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를 비판하는 글을 퍼뜨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달 중순 중의원 조기 해산 보도가 나온 이후 옛 트위터 X에 다카이치 비난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련의 해시태그를 올린 복수의 계정을 비교한 결과 정보 공작을 목적으로 한 중국계 계정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7분쯤 말레이시아 휴양지 코타키나발루 연안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코타키나발루로부터 북쪽으로 55km 떨어진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으며 진원의 깊이는 620km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인천 원도심 옛 달동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 2년여의 단장을 마치고 다음 달 다시 문을 엽니다. 인천의 성장과 함께 번성했다 사라진 달동네의 역사와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던 송현동과 송림동, 개항장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도국산에 형성됐던 달동네의 모습이 AI 영상으로 구현됐습니다. 인천의 수돗물을 공급했던 수도국과 배수지가 있었던 곳이어서 수도국산이라 이름 지어진 동네입니다. 실제 가장 많은 3,000 가구가 몰려 살았던 1971년도의 마을 모습도 재현됐습니다. 면화로 유명했던 황해도 은율에서 내려온 피난민이 운영했던 솜틀집부터 이발소, 연탄가게 등이 그 시절 그 모습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런 데서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저기 살았으면 좀 할머니처럼 고생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한 옛 달동네 마을에 들어선 달동네 박물관이 2년여의 증축 공사를 마쳤습니다. 전시관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실도 좀 늘어나게 됐고 또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좀 확충이 돼서 가족들끼리 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물건들로만 꾸민 기증 전시실과 어린이 전시실도 새로 갖췄습니다. TV와 라디오, 재봉틀 등 실제 가정에서 사용했던 가전제품을 시대별로 전시도 해놨습니다. 개항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가정에서 쓰이던 그 가전제품을 조금 시간대별로 다 보여줌으로써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좀 섹션별로 나눠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은 이번 달 예약제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정식 개관합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솔로 홈런을 때려낸 이후에 좀채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1회에서 아웃입니다. 기가 막힌 수비. 그렇습니다. 바운드가 크게 치면서 오늘 김원영 3안타 경기입니다. 빠른 공 타격 유격수 잡았습니다. 박준영 하이점 캐치. 2구째는 스윙. 크게 배트를 돌려보는 강백호.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겹쳐 산불이 비상입니다. 경남 함양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현재 동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남과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초속 15m에 달하는 돌풍이 몰아쳐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전남과 영남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날도 반짝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12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이 영하 1.3도, 전주가 영하 0.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5도, 대전 9도, 대구는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오늘도 황사의 영향이 계속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는데요.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